자료는 커트라인은 아니다라는 건 여러분들이 알고 계실 필요가 있어요. 이거 대부분 대학들이 70% 컷으로 입시 결과를 발표한 겁니다. 그래서 이 밑으로 이제 내려간 거 아까 2.4라고 되어 있지만 실제 아까 4.9 등급도 붙은 학과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요 정도 범위구나라고 기본적으로 보시면 돼요. 근데 우리가 기본적으로 생각을 해야 될 건 이 대학을 정시로 가려면 어느 정도 성적이 돼야 되지? 이거는 대학 어디 가라는 사이트거나 이 대학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다 나와 있어요. 그걸 우리가 이제 정리를 한 게 밑에 적혀 있는데 100분이 270 후반이다. 그럼 예를 들어서 100분위가 279야. 이러면 93, 93, 93 이게 279가 되겠죠. 280 중반이야. 제일 인기 있는 학과가 100분위가 95쯤 됐거든요. 그럼 95, 95, 95 이 수준쯤 되면 이 대학을 가는 거구나. 이게 정시인 거예요. 못 가겠네 라고 생각이 들면 수시로 써볼까 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밑에 예를 하나 들어놨는데 얘 내신 성적이 1.79 등급이에요. 1.79 등급인데 수능 성적 6월 달에 봤을 때는 250 정도 100분위가 나왔대요. 그럼 250은 83, 83, 84쯤 받으면 250이죠. 이걸 우리가 정시 버전으로 하면 어느 정도라고 되어 있냐면 건국대, 동국대, 홍익대에 하위권 학과를 갈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이에요. 9월 달에 올랐나? 라고 봤더니 15점 정도 100분위가 올랐네요. 15점 정도 올라가고 경희대나 외대나 신입대 이거 문과거든요. 요 정도는 무난하게 갈 수 있겠다라고 무언가 결과가 나왔어요. 이제 생각을 잘해야 되는 거죠. 이렇게 나오면 우와 성적이 올라가고 있다. 어디까지 올라갈까? 최소값, 최대값을 고민해야 돼요. 와 나는 한 280까지 올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만약에 이렇게 자신감이 있으면 요 뒤에 있는 대학은 싹 버려야죠. 왜요? 성대나 서강대쯤 대학도 실제로 280만 맞으면 저쪽에 글로벌 경영이거나 글로벌 경제 등 일부 학과를 빼고 나머지는 다 붙는다라고 보면 되거든요. 그럼 여기를 쓰면 우리가 여기를 써서 만약에 내신 성적 1.79라서 붙었어. 근데 성적을 우리가 수능을 딱 봤는데 100분위가 280이 넘어가 버리네. 이러면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는 거죠? 납치됐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신중하게 써야 되는 거죠. 다시 한번 내가 9월 모의평가를 곱씹어보고 285까지 100분위를 맞으려고 하면 국어는 몇 점 맞아야 되지? 90점쯤 맞아야 되겠구나. 수학은 92점쯤 맞아야 되겠네. 사회는 아직 제가 결과 잘 모르겠지만 보통 47, 48은 맞아야 되겠네. 이게 확실하게 맞을 수 있다라고 확실히 들면 안 써. 근데 아닌 것 같은데? 거기까지 올라가는 건 기적인 것 같아. 그럼 여기도 쓸까를 고민해야 되겠죠. 그래서 무언가 이런 기준을 이렇게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무언가를 보면서 그리고 우리가 이 옆에 수능 최저 265라는 얘기는 88의 100분위보다 넘어가는 숫자인 거잖아요. 2등급 바로 밑에 있는 점수를 쭉 3개를 맞는 거예요. 영어는 여기 빠져 있는 거니까 보통 영어 2등급쯤 되겠죠. 이 친구들이. 그럼 3개 등급하면 6은 맞추겠구나. 그럼 수능 최저 있는 학교들 다 써도 되겠구나. 이렇게 뭔가 결론을 내리시면 된다. 그래서 대학들의 입시를 이렇게 쭉 보면서 내 내신 성적이 어딘지는 다시 한번 확인하시면 되는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거는 커트라인이 아니라 요 정도 수준에서 나왔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할게요. 아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문과 학생들 작년보다 꽤 많이 줄었다라고 얘기했어요. 사회탐구공자 숫자들. 그럼 애들이 줄었는데 고3 아이들이 줄었는데 문과가 더 많이 줄었겠구나. 작년 입시 결과만큼 나올 수 있을까? 절대로 못 나오겠네. 그럼 이 결과보다는 떨어질 일만 있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단 서강대처럼 극도로 수능 체제를 낮춘 대학교는 제외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이렇게 무언가 판단하시면 된다. 자연계도 똑같아요. 근데 우리가 얘를 이 친구는 성적이 떨어지는 걸로 잡았죠. 우리가 이때는 85점, 83점 맞았는데 요번 시험의 패턴이 확 바뀌다 보니까 이 친구가 245라는 100분위밖에 못 받았다. 성적이 이렇게 떨어졌네? 이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어떤 생각이 들까요?
수능에 대한 자신감이 더 떨어지겠죠. 와, 70일 뒤에 내가 나한테 어떤 일이 일어날까라고 생각하면 굉장히 부정적인 생각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럼 이 친구한테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수시를 노릴 필요가 있겠죠. 나의 내신을 가지고 무언가 우리가 의지치만 가지고 쓰면 안 되겠다. 물론 고려대 세계 등급 합 7, 우와씨 못 맞추겠네? 라고 이렇게 비관적으로 그래 생각해서 고려대 안 써. 라고 하는 건 별로 좋은 방법이 아니에요. 왜요? 이거는 4개 영역을 다 봤을 때 이런 거죠. 기본적으로 지금부터는 여러분 이제 이 친구는 어떤 패턴으로 공부를 해야 될까요? 4개 영역 중에서 하나를 버리는 거죠. 뭘 버릴까를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번 9월 모의평가, 6월 달에 본시험, 그리고 내가 여름방학 때 학습량을 비교해서 와, 내가 이 과목은 올해는 열심히 하는 게 비효율적일 것 같아. 그럼 나머지 가지고 2등급 2개, 3등급 하나를 맞출 수 있는 방법이 뭘까? 예를 들면 국어, 수학, 영어로 맞출까? 이렇게 맞출 수 있을 것 같은데? 라고 하면 여기서부터 적극적으로 써야죠. 기본적으로. 그래서 이 친구는 수시 쪽으로 무언가 이렇게 무게중심을 옮겨서 수능 최저에 집중을 해야 되는 친구다. 라고 우리가 기본적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다만 대학들이 이렇게 자연계 모집 입시 결과를 쭉 보면 아까 제가 잠깐 보여드렸지만 과탐 응시자 숫자는 늘었다라고 했어요. 그 는 이유는 재수생 때문에 늘었다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실제로 우리가 재수생들의 분포를 딱 보면 고3은 지금 고3이랑 재수생을 합치면 5대 5의 비율로 사과탐이지만 실제로 우리가 대성이라든지 시대인재라든지 저희 학원이라든지 이런 학원들은 거의 7대 3의 비율이에요. 과탐 응시자가 더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재수생이 많다. 그럼 고3 아이들은 실제로 2만 5천 명이 줄었기 때문에 실제로 재학생이 늘진 않았겠지? 하지만 이 결과보다 크게 떨어지진 않겠구나. 문과는 좀 많이 떨어지겠지만 그래서 이 결과를 보고 보수적으로 지원해야 되는 게 이과 친구들이다. 라는 걸 기본적으로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그 다음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2022학년도라는 게 상징적인 의미가 있어요. 이게 무슨 상징적인 의미가 있냐면 이때가 처음으로 통합으로 입시를 치렀던 첫 해예요. 그리고 이 전까지는 2021까지는 입시 결과의 의미가 별로 없었어요. 왜냐하면 이 교과 전형을 안 뽑는 대학도 되게 많았거든요. 그래서 이때는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깜깜이 입시라고 했어요. 교과만 봤을 때는. 과거 데이터가 없으니까 이 정도면 되지 않을까? 라고 지원을 했어요. 그랬더니 사학과가 1.98이 나와요. 그리고 철학과는 1.69가 나와요. 사학과가 좋아요? 철학과가 좋아요? 이렇게 질문하는 건 짜장면이 좋아요? 짬뽕이 좋아요랑 비슷해요. 기본적으로. 호불호가 약간 갈리는 학과인데 입시 결과가 거의 0.3등급 차이가 나는 거죠. 그럼 이걸 딱 본 다음에 아이들은 2023을 준비하는 친구들은 어떤 생각이 들까요? 와, 철학과는 못 가겠다. 애들이 로스쿨 가려고 철학과 가나? 이렇게 무언가 거기다가 생각을 붙여요. 그래서 이 학과를 원서를 안 쓰고 이 학과들을 기본적으로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이 사학과는 엄청나게 내신 성적이 좋아져요. 기본적으로. 이 철학과는 그대로 있는 거죠. 기본적으로.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하나 알아둬야 되는 것 중에 하나, 힌트를 얻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전년도 입시 결과가 너무 낮으면 그쪽으로 아이들이 몰릴 가능성이 높다. 반대로 전년도 입시 결과가 원래 그 수준으로 보이면 그 수준을 그대로 유지한다. 작년에 입시 결과가 너무 좋았으면 나빠진다. 이게 기본적인 특징이에요. 이게 해마다 쭉 일관되게 입시 결과가 나오질 않아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이런 걸 우리가 기본적으로 생각을 한번 하면서 입시 결과를 우리가 해석하는 연습이 좀 필요하다라는 걸 기본적으로 보여드리는 거고요. 두 번째 얘기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수시를 우리가 원서를 쓸 때요. 최상위권 학생들은 마지막까지 눈치 작전을 정말 많이 합니다. 학부모님들도 우리 아이가 연대 붙었으면 좋겠다. 성균관대 붙었으면 좋겠다. 한양대 붙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무언가 최상위권에 대한 욕구가 있기 때문에
부모님도 관심을 되게 많이 가지고요. 일선 학교에서도 그 안에 들어가는 아이들의 숫자가 워낙 제한적이기 때문에 선생님들도 관심이 되게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직전 경쟁률이 가장 낮은 학과들이 갑자기 경쟁률이 막판이 되면 치솟아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와, 1.5대1 문화인류학과야. 학과 이름도 매력적인 거죠. 와, 도고동문학과도 경쟁률이 되게 낮네. 독일어 전혀 관심 없었던 애들도 연대 가면 돼. 내 등에 독수리만 그려져 있는 잠바 입고 나는 대학을 날아다닐 거야. 이런 기본적인 생각을 가져요. 그리고 요즘의 입시는 컴퓨터 모니터를 보면서 경쟁률을 확인하잖아요. 컴퓨터 모니터를 누구랑 같이 보는 게 아니죠. 나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경쟁률에 내가 매몰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서울에 있는 친구건, 광주에 있는 친구건, 대전에 있는 친구건, 대구, 부산에 있는 친구건 다 이 경쟁률을 보고 여기다 써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막판이 되면 이렇게 경쟁률이 제일 높은 학과로 변모가 됩니다. 어떤 대학이요? 상위권 대학들이 이렇게 된다. 그래서 우리가 상위권 대학의 경쟁률을 볼 때는 너무 경쟁률이 낮아 보이는 학과를 막판에 여기를 신봤다라고 생각하고 내가 지리산의 신만이가 된 것만큼 이 학과에 몰입되면 안 된다라는 걸 기본적으로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쭉 이렇게 보다 보면 이게 경쟁률이 제일 낮았던 학과들이거든요. 각 대학에서. 막판이 되면 경쟁률이 이렇게 올라가서 거의 탑 클래스 학과로 변모된다라는 건 꼭 유념하시고 눈에 안 보이는 학과를 써야 돼요. 다시 얘기하면 경쟁률이 비슷비슷한데 조금 인기가 있는 학과라든지 아니면 경쟁률이 제일 낮은 학과에서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쯤 되는 학과라든지 이렇게 무언가 골라주는 게 조금 더 확률이 높아진다.